벗이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당신께 먼저 이렇게 불러봅니다. 벗이여, 혹은 도반이여.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이로써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선 자리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순을 넘기셨든 아니면 그 문턱 앞에 서 계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전반전이 달리기였다면 후반전은 걷기입니다. 전반전이 증명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이해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순을 넘기셨든 아니면 그 문턱 앞에 서 계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전반전이 달리기였다면 후반전은 걷기입니다. 전반전이 증명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이해의 시간입니다. 2500년 전 공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0이 되어서야 천명을 깨달았다고 했고 60이 되어서야 귀가 순해졌다고 했으며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나이 들어가며 겪은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기, 실패했던 모든 날의 의미, 그리고 나이 들미 주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강물이 4구비를 돌아가듯 하나의 깨달음이 4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뿐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봅시다.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4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나다움의 재발견. 공자의 만년 제자 자아가 스승을 찾아왔던 어느 가을 저녁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공자는 마당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부끄럽습니다. 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야, 저 낙엽을 보거라. 하나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잎이 있느냐? 어떤 잎은 벌레가 갉아먹었고 어떤 잎은 바람에 찢겼으며 어떤 잎은 제때에 물을 받지 못해 말라버렸다. 그러나 그 모든 잎이 다 아름답게 떨어진다. 왜 그런지 아느냐? 자아가 대답하지 못하자 공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잎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나무에서 자기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처럼 될 필요는 없다. 내가 너답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자하라, 자아야. 먼저 너 자신에게 인자하라. 그러면 세상에 적이 없느니라. 이니무적. 자신에게 인자하면 적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당신도 자아처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조금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순을 넘긴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시댁 어른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저 피곤한 얼굴의 여자가 누구지? 나는 어디 있지?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누구지? 60년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자기 자신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주 2회 서예학원에 다닙니다. 붓을 쥐고 한 획 한 획 글씨를 쓸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다고, 삐뚤어져도 괜찮다고, 이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응원합니다. 예전의 완벽한 어머니보다 지금의 행복한 어머니가 훨씬 보기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이무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인자하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애초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환상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65 남성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는 간부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름 석자 없는 명함, 출근할 곳 없는 아침, 연락하는 사람 없는 전화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당신이 살아온 65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으로 인해 더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완벽한 조언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나누며 아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완벽한 어른보다 솔직한 어른이 더 믿음직스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한 부부입니다. 결혼 50년 그들의 관계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우면서 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부가 달라졌습니다. 싸움이 줄었습니다. 아니, 싸움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완벽한 식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끔 음식이 짜거나 싱거워도 그냥 먹습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이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끔 양말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국이 맛있네, 고맙소. 오늘 정리 잘했네, 고맙소. 이런 작은 말들이 오갑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사이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늙으니까 알겠더라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 되는 거더라고. 그게 사랑이더라고. 이 세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존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나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해, 나는 부족하지만 가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자기 존중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공자가 말한 인이무적의 깊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자하면, 다시 말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세상의 적이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혹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인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인자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벗이 됩니다. 인자함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외부의 적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공자가 만년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순을 넘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당신이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인자하십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만약 아직 그러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소중해. 나는 부족하지만 가치 있어.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이 말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완벽이라는 환상에서, 자기 혐오라는 감옥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호편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기. 군자불기 그릇이 되지 말고 물이 되라.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자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한 가지 재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쓰임새가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옳은 답이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다르다. 그릇은 정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다. 사각형 그릇은 사각형이고 둥근 그릇은 둥글다. 그릇은 자신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물은 다르다. 물은 사각 그릇에 담으면 사각이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군자는 물과 같아야 한다. 고정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단지 흘러갈 뿐이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60 이상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안 오나? 같은 반 동창은 손주가 셋인데 나는 왜 아직 하나도 없나? 교회 집사님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우리는 왜 형편이 안 되나?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나? 이런 비교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열면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이 보입니다. 카톡 프로필을 보면 화려한 근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마음이 쓰립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60대 여성 김 씨는 작년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자식들이 카톡으로 연락하니 어쩔 수 없이 배웠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락하고 손주들 사진도 받아보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그런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영재래요. 누구는 손주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네요. 김 씨의 손주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김 씨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카톡방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기운이 없으시네. 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뭐 하나씩 특별한 게 있는데 우리 손주는 그냥 평범해서.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평범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딸의 말에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가 문제였습니다. 손주가 특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다른 손주들과 비교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카톡을 조금 덜 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놀이터에 가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손주는 영재가 아니었지만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손주는 피아노를 잘 치지 못했지만 할머니에게 꽃을 꺾어다 주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보이더래요. 우리 손주만의 특별함이. 그게 뭐냐고요. 착함이래요. 우리 손주는 착하다고. 또 다른 예는 67세 남성 이 씨입니다. 이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복지, 그럴듯한 명함. 은퇴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출신 친구들은 연금이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집니다. 대기업 출신들이 위, 중소기업 출신들이 아래. 이 씨는 그게 싫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안 가요? 친구들 만나야지.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봤자 비교만 하게 돼요. 누가 연금 얼마 받네, 누가 자식 뭐 하네, 그런 얘기만 하다 와요. 기분만 나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 만나요. 비교 안 하는 친구. 이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자꾸 비교하는 습관, 자꾸 서열을 따지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 나갔을 때 이 씨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누가 연금 자랑을 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어요? 누가 자식 자랑을 해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겠네요. 우리 애들도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비교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덜 자랑했습니다. 이 씨가 서열을 따지지 않으니 모임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지금 이 씨는 그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늘 웃고 늘 격려하고 늘 공감해주는 사람.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 씨 나오면 모임이 재미있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씨가 비교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기니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SNS에 중독되었던 65세 여성입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누구는 맛집 탐방, 누구는 문화생활. 자신은 그저 집에서 TV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핸드폰 좀 그만 보세요. 눈도 나빠지고 목도 아프다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 보면 뭔가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 소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SNS 안 하고 지내봐요. 대신 제가 매일 엄마랑 통화할게요.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안 보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핸드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안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니 자신의 삶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한 일상,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순간들. 지금 그녀는 하루 30분만 SNS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봅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되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저 사람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불기의 현대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릇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그릇은 크고 나는 작다. 저 그릇은 화려하고 나는 평범하다.
저 그릇은 비싸고 나는 싸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돌아서 고인 곳을 채우며 물은 자신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물은 평화롭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상상해 봅시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목표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공자가 답합니다. 아니다. 목표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목표가 남과의 비교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까? 공자가 답합니다.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경쟁의 목적이 남을 이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쟁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말아야 합니까? 공자가 답합니다. 성공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이 남의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 대화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되 그 목표가 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하되 그 경쟁이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의 경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되 그 성공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넘긴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학생,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그 모든 역할을 해내느라 당신은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신이 되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물처럼 사십시오. 고정되지 말고 흐르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불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순을 넘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제6편 실패했던 모든 날의 의미. 삼성오반 성찰이 주는 자유. 공자의 제자 증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남을 위해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는가? 이것을 삼성오반이라고 합니다. 3가지를 살피고 5가지를 돌이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살피느냐가 아닙니다. 왜 살피느냐입니다. 증자는 왜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자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오반. 하루 3번 나를 돌아본다. 공자 자신도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40대에 노나라에서 정치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50대에는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0대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늙은이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르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공자는 혼자 앉아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실패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에서의 실패, 외교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선택, 후회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토록 많이 실패했구나. 내가 이토록 많이 틀렸구나.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실패들을 돌아보면서 공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실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실패했기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외교에서 실패했기에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에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구나. 실패는 길이구나. 실패는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징검다리구나. 이것이 공자가 만년에 깨달은 삼성오반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성찰은 자책이 아닙니다. 성찰은 자유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 것,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찰입니다. 68살 박 씨는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 성공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친구의 사업을 보증섰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고 10년을 고생해서 겨우 빚을 갚았습니다. 그 1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했고 아내에게 미안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그 판단을 했을까? 60대에 접어들면서 박 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 실패에서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배운 것이라니요. 상처만 받았죠.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 10년이 완전히 의미 없었습니까?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게 있긴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말하면서 박 씨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배운 게 많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는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네요. 그 실패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네요. 박 씨는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실패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박 씨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을 해줍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청년들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세 최 씨입니다. 최 씨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엄격하게 훈육했다가 학생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고, 편애한다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고, 학부모와 갈등을 빚은 적도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교사 출신 동창 모임에서 최 씨는 자신의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미안해요. 그런데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최 선생, 완벽한 선생님은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웠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웠느냐예요. 그 말에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배운 게 뭐지? 엄격하게 훈육해서 상처 준 경험 덕분에 나중엔 더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편애한다는 오해를 받은 경험 덕분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부모와 갈등을 빚은 경험 덕분에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실수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최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보낼 수는 없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몇몇 학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생님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너를 통해 많이 배웠다. 너 덕분에 선생님이 성장했다. 고맙다. 몇몇 학생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엄하셨던 건 기억나지만 상처받았던 건 기억 안 나요. 오히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던 게 기억나요.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사랑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수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7세 강 씨입니다. 강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거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아이들 운동회에도 못 갔고 학예회에도 못 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강 씨는 자식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함께 할 걸.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함께 못해줘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일 열심히 하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잖아요. 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변명이다. 아빠는 정말 일만 중요했다. 너희보다 일이 더 중요했다. 그게 잘못이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땐 서운했어요. 다른 애들 아빠는 다 운동회에 오는데 우리 아빠만 안 와서. 그런데 이제 저도 아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일하느라 지쳤을 거예요. 완벽한 아빠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강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강 씨는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을 손주들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놀이터에 가고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요즘 좋아 보이세요. 강 씨가 대답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과거의 실패를 현재의 기회로 바꿨다. 이게 진짜 성찰이다. 이 세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자산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만듭니다. 실패가 우리를 깊게 합니다. 실패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과거와 지금의 내가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과거의 내가 묻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지금의 내가 답합니다. 그래, 행복해. 과거의 내가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도? 지금의 내가 답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실패했기에. 과거의 내가 묻습니다. 그 실패들이 의미가 있었니? 지금의 내가 답합니다. 그래, 의미가 있었어. 내가 겪은 모든 실패가 나를 만들었어.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이 나를 성장시켰어. 내가 견딘 모든 고통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어. 과거의 내가 묻습니다. 그럼 후회는 없니? 지금의 내가 답합니다. 후회는 있지. 하지만 그 후회조차 소중해. 왜냐하면 그 후회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삼성 5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찰은 자책이 아닙니다. 성찰은 자유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 실패를 인정하되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 것, 후회를 느끼되 후회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찰입니다. 예순을 넘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과거에는 어떤 실패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후회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꺼내서 들여다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후회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렇게 성찰할 때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의 후회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성찰은 자유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찰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성찰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성찰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7편 나이 듦이 주는 특권. 종심 소욕 불유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경지. 공자가 70세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다. 이 둘은 다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공자가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것을 참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법도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욕망과 도리가 다투었다. 참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곧 도리에 맞는 것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다. 참을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 종심 소욕 불유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들이 때로는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했습니다. 억눌러야 했습니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욕망이 줄어듭니다. 아니, 욕망의 질이 달라집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보다 평온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보다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달라진 욕망들은 대부분 도리에 맞습니다. 65세 이 씨는 평생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많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40대에는 부장이 되었고 50대에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60에 은퇴했을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금도 넉넉했고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은퇴 후 1년 동안 이 씨는 방황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골프를 쳤지만 재미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녔지만 공허했습니다. 책을 읽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어르신이 글을 못 읽어서 답답해하는 걸 봤습니다. 이 씨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 갑니다. 어르신들에게 신문을 읽어드리고 편지를 대신 써드리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는 행복합니다. 임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생기가 나요. 이 씨가 답합니다. 그때는 해야 해서 했어요.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해요. 이게 자유예요. 이것이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 분류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것.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옳은 일이 되는 것. 62세 박 씨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이웃 눈치. 항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했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했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60이 되던 해, 박 씨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혼자 어딜 가느냐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박 씨는 갔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 있는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박 씨를 바꿨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빨래는 당신이 하세요. 저는 제 것만 할게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항상 너희만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어. 처음엔 가족들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해. 나를 사랑해야 너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 씨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박 씨가 웃으면 가족 모두가 웃게 된다고. 지금 박 씨는 주 2회 요가 수업을 듣고 월 1회 혼자 여행을 갑니다. 가족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박 씨가 말합니다.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불유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구도 해치지 않는 것. 70세 김 씨는 젊었을 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김 씨 본인도 그게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70이 되면서 김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화가 안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상황에서도 평온했습니다. 버스가 늦어도 괜찮았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늦게 나와도 괜찮았습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놀랐습니다. 나 왜 이래? 왜 안 화나지?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게 달라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 효율, 성과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체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 관계, 순간이 중요합니다. 버스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주문이 늦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손주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생동감 아닙니까? 김 씨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데. 김 씨가 웃으며 답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화내봤자 내만 손해예요. 차라리 웃는 게 나아요. 이것이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불유구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는 것.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나이 들미 주는 특권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심리적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덜 불안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적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관계가 사라집니다. 순수한 관계만 남습니다. 진짜 친구, 진짜 가족. 숫자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깊어집니다. 셋째, 시간적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은퇴를 했든 일을 줄였든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넷째, 경험적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다섯째, 영적 특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본질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껍데기에 집착했습니다. 돈, 명예, 외모.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는 사랑이고 평화고 의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을 묶는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명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고난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배운 지혜의 총합입니다. 당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이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의 단계입니다. 자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오늘도 배울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자유롭다. 이것이 나이 듦이 주는 특권이다. 마무리 인생 후반전의 철학. 벗이여,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4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기, 실패했던 모든 날의 의미, 그리고 나이 듦이 주는 특권. 이 4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 당신은 더 이상 되어야 할 누군가가 없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것이 공자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였고, 이것이 예순을 넘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안 것은 자신에게 인자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인자해지면 세상의 적이 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은 물처럼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처럼 흐르면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실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안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이 특권이라는 것을 안 것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면 매 순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과거를 용서하는 것, 현재를 감사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하나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를 온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70에 이르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50년의 수련의 결과였습니다.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70에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비교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밖이 아니라 아닙니다.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전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긴 산책입니다.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걷는 여유로운 산책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더 인자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소중해. 나는 부족하지만 가치 있어. 나는 실패했지만 배웠어. 나는 늙었지만 자유로워.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어느 날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비교를 멈추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옆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어제의 당신을 보십시오. 어제의 당신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매일 성찰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도 보고 못한 것도 보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배우십시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느릴지언정 확실한 성장.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답을 줄 수 없다. 나는 다만 너희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울 뿐이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드린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드십시오. 그것을 따르십시오. 공자가 70에 말했듯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 당신의 마음인지 확인하십시오. 욕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양심의 목소리인지,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용기의 목소리인지, 비교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심의 목소리인지 확인하십시오. 진짜 당신의 마음을 따른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벗이여, 이제 정말로 마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경험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가 있기를,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당신의 매일에 감사가 있기를, 당신의 관계에 사랑이 있기를, 당신의 나이 들매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을 묶는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나이입니다. 벗이여,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도착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 자체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순간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당신이 배우는 모든 교훈이 소중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하지만 너희는 계속 가거라.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거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가거라. 저도 당신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비교당해도, 실패해도, 늙어도 계속 가십시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 길이 당신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인자한 삶, 비교하지 않는 삶,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삶,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인자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을 감사하십시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아, 내가 많이 자유로워졌구나. 아, 내가 많이 행복해졌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낀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벗이여,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발견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지금 당신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되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괜찮아.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내일도 나는 나답게 살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기 긍정의 말, 자기 사랑의 언어. 매일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벗이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당신이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선함 그 자체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벗이여.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에게. 이제 진짜로 마칩니다. 오늘 이후에 당신의 삶에 빛이 함께하기를. 공자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을 인도하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